저는 평생 국가의 운명을 연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 제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도 영토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이 나라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죠. 교수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강의 노트를 찢어버리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솔직히 말해 한국은 제 연구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그 판단이 제 인생 최대의 오만이었죠. 2025년 한 나라가 제 학문 인생을 끝내게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건 자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는 고백입니다. 왜 세계는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까요? 저는 그 답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가르쳐온 이론이 틀렸던 겁니다. 수십 개 국가를 연구했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올해 67세, 곧 은퇴를 앞둔 국제 정치학자죠. 1978년 제가 처음 박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처드, 국가의 운명은 조건으로 결정된다. 자원, 영토, 인구, 지정학적 위치. 이 네 가지 변수만 알면 그 나라의 미래를 80%는 예측할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진리라고 확신했죠. 냉전 시대를 거치며 소련의 붕괴를 지켜봤고 중동 국가들의 석유 의존 경제를 분석했으며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들의 실패를 연구했습니다. 모든 사례가 제 이론을 뒷받침했어요. 국가는 결국 타고난 조건의 산물이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제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주목할 만한 나라로 보지 않았어요. 자료를 펼쳐놓고 보니 이랬습니다. 1950년 전쟁으로 국토가 초토화됐고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죠. 석유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광물 자원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휴전선으로 나라가 반쪽 난 분단 국가였어요. 북쪽에는 적대 세력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고요. 제 계산법으로 보면 이건 전형적인 실패 예정 국가였습니다. 당시 제 동료 교수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나네요. 한국? 거기 언제까지 버틸까? 10년? 20년? 어차피 체제 유지도 힘들 텐데 경제 발전은 무슨?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정한 학문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제 연구 목록에서 관심박 사례로 분류했습니다. 가끔 통계 자료에서 이름을 보긴 했지만 깊이 들여다볼 이유를 못 느꼈죠. 어차피 조건이 안 되는 나라니까. 그게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한국이 올림픽도 열고 수출도 늘고 있다는 소식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일시적 호황쯤으로 치부했죠. 자원 없는 나라가 얼마나 간다고. 제 강의실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예외적 사례나 특수 상황 정도로 짧게 넘어갔어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이 IT 강국으로 떠오른다는 뉴스를 봤을 때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빌릴 수 있지만 기초 체력은 다르다. 결국 한계에 부딪힐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오만했습니다. 아니, 오만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네요. 저는 제 이론의 틀 안에서만 세상을 봤고 그 틀에 맞지 않는 건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쯤이었을 겁니다. 제자 한 명이 졸업 논문 주제로 한국의 경제 성장을 다루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조언했죠. 좋은 주제야. 하지만 한계를 분명히 짚어야 해. 결국 이 나라도 자원과 인구 감소라는 벽 앞에서 멈출 테니까. 그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구를 시작했고 저는 그 주제를 곧 잊어버렸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였습니다. 각국의 대응을 비교 분석하는 세미나가 열렸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화제에 올랐죠. 한국이 K-방역으로 성공했다던데? 응급 대응이 좋았나 보지. 작은 나라니까 통제가 쉬웠을 거야. 저는 또 그렇게 치부했습니다. 규모의 문제로 일시적 성공으로 해석하며 넘어갔죠. 그런데 2023년 말 제가 은퇴를 1년여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학과장이 제게 제안을 했어요. 리처드, 마지막 연구 프로젝트로 뭘 할 생각이세요? 40년 경력의 마무리로 의미 있는 걸 해보시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한번 제대로 봐야겠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쩌면 평생 무시해온 것에 대한 묘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이론의 예외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저는 한국을 마지막 연구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죠. 2024년 초 연구실에 앉아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쭉 펼쳐놓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2023년 1인당 GDP 33,745달러. 약 500배 성장. 70년 만에 500배요. 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을 보기 시작했죠. 수출액 1953년 4천만 달러, 2023년 6,325억 달러. 약 1만 5천 배 증가.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조선업 세계 점유율 1위. 배터리 세계 시장 점유율 상위권. 저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곡선이 아니었어요. 제가 40년간 연구해온 어떤 나라도 이런 성장 패턴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전후 복구를 거친 독일도, 자원 부국인 사우디도, 심지어 광활한 영토를 가진 중국도 이 정도 가속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런 성장 모델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나 찾아봤죠. 없었습니다. 자원 경제학? 해당 없음. 인구 배당 이론? 이미 고령화 진입. 지정학적 이점? 오히려 불리한 위치. 제 이론의 틀로는 이 나라가 설명이 안 됐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보고서를 다시 쓰고 또다시 계산했습니다. 엑셀 시트를 10번도 넘게 다시 만들었어요. 뭔가 빠진 변수가 있을 거야. 내가 놓친 조건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에게 유리한 숨겨진 조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분단 국가. 좁은 영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위치. 모든 조건이 불리함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오류야. 통계 오류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게 오류가 아니라는 걸요. 저는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제가 쌓아온 이론,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원칙들이 이 하나의 사례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4월 저는 학과 세미나에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경제 성장의 예외성에 관한 고찰이었죠. 발표를 마치자 한 동료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리처드, 그래서 당신은 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기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새로운 변수를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답변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이 나라는 내가 아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인정하는 순간 제 40년이 흔들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어. 숫자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 현장으로 가서 직접 눈으로 보겠다고요. 2024년 6월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동료 교수 한 명이 물었어요. 직접 간다고 뭐가 달라져? 통계가 전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답했죠. 어쩌면 제가 놓친 게 숫자 너머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게 더 큰 실수였다는 걸 그땐 몰랐죠. 2024년 7월 1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특별한 기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의 한 공항이겠거니 생각했죠. 깨끗하고 효율적이겠지만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시계를 보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28분. 비행기 착륙부터 입국 심사, 수화물 찾기, 세관 통과까지 딱 28분이 걸렸어요. 저는 지난 40년간 수십 개국을 여행했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어디를 가도 입국에는 최소 1시간은 잡아야 했죠. 짐이 안 나와서 30분을 기다리거나 입국 심사줄이 너무 길어서 1시간 넘게 서 있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8분이요?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죠.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승객이 30명쯤 됐는데 아무도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도 목소리를 낮췄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들이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거리로 나갔을 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조용했어요. 차는 많았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명동 한복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뉴욕이나 런던의 번화가처럼 경적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소리치고 노점상이 호객 행위를 하는 그런 혼잡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걸었고 횡단보도 신호를 지켰으며 누구 하나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서서 길을 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연일까? 저는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퇴근 시간대였죠. 사람들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모두가 오른쪽으로 걸었습니다. 왼쪽은 비워두고요. 에스컬레이터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가 오른쪽에 서 있었고 왼쪽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요.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가 안내방송을 한 것도 아니었고 경비원이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두가 알아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서서 줄을 섰어요.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공간을 비워둔 거죠.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고 그 다음에 줄 선 순서대로 사람들이 탔습니다. 밀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노약자석 근처에 젊은 사람들은 앉지 않았어요. 빈 좌석이었는데도요. 한 할머니가 타시자 자리에 앉아있던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청년은 미소로 답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교육의 결과일까? 아니면 문화일까?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9시쯤 됐을 텐데 거리는 밝았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무섭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계산할 때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단말기를 제 쪽으로 돌려줬어요. 제가 직접 카드를 찍게요. 감사합니다. 직원이 말했고 저도 답했습니다. 생크유. 제가 영어로 대답했는데도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 지었어요. 익숙한 듯이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어요. 이 나라엔 명령 없는 질서가 있다. 명령 없는 질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작동하는 시스템. 경찰이 감시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규칙.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실행되는 예의. 저는 40년간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들도 많이 가봤죠. 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독일은 규칙이 명확했습니다. 지키라고 명령했고 안 지키면 벌금이었죠. 일본은 조용했지만 뭔가 과도하게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미국은 자유로웠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규칙이 있는데 강요하지 않았고 질서가 있는데 억압적이지 않았으며 자유로운데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아침 7시, 거리는 이미 깨끗했어요. 청소 차량이 지나간 흔적이 있었고 인도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바빴지만 걸음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뛰는 사람도 있었지만 남을 밀치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순서대로 탔고 뒷사람을 위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또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질서를 몸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런 문장도 추가했죠. 이게 경제 성장과 관계가 있을까? 당시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란 직감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예정대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전에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고 흔쾌히 응해주셨죠. 교수님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학자였습니다.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40년간 국제 정치와 경제를 연구했는데 한국은 제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더군요. 교수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많은 외국 학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린 예외라고요. 예외라는 말이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변수가 다를 뿐이죠. 변수요? 교수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한국에 와보니 어떻던가요? 공항은 어땠고 거리는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질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답입니다. 질서요? 네. 우리 사회의 질서가 경제로 이어졌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 시간을 지키는 습관, 책임을 다하는 태도. 이게 전부 기업 문화가 됐고 산업 경쟁력이 됐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질서만으로 경제가 성장하진 않잖습니까? 물론입니다. 질서는 토대예요. 그 위에 기술과 자본과 인재가 쌓였죠. 하지만 토대 없이는 아무것도 쌓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콜린스 교수님, 내일 시간 되시면 제가 한 곳을 소개해드리죠.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요. 거기 가보시면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 28분. 명령 없는 질서. 몸으로 기억하는 규칙.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일 산업 현장을 본다. 다음 날 아침 서울대 교수님과 함께 차를 타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어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곳곳에 세워진 표지판.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실 곳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여기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40% 이상이 생산되죠. 40%요? 네. 그리고 이 공장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4시간 365일이라. 그럼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지? 교대 근무 체계는? 품질 관리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거대한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캠퍼스였죠. 정문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객용 출입증을 받고 가이드가 배정됐어요. 환영합니다, 콜린스 교수님. 오늘 제가 안내를 맡은 김민준입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엔지니어였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클린룸을 보시기 전에 준비실로 가겠습니다. 준비실에 들어가자 방진복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먼지 하나도 치명적입니다. 나노 단위 공정이라 미세한 오염도 제품 불량으로 이어지거든요. 저는 방진복을 입으며 물었습니다. 불량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목표는 ppm 단위입니다. ppm이요? 100만 개당 불량 개수죠. 지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개 중 한 자릿수. 저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99.9999% 성공률이란 얘기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준비를 마치고 클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드넓은 공간,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선 장비들,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웨이퍼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낮은 윙윙거림만 있었을 뿐 사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엔지니어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김민준 씨가 가리킨 곳에 유리로 된 관제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몇 명의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공정은 대부분 자동화돼 있고 엔지니어들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이상 신호 대응을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압도당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었어요. 거대한 유기체 같았습니다. 모든 부품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모든 공정이 오차없이 진행됐어요. 이 라인은 언제 세웁니까? 정기 유지보수 때 빼고는 안 세웁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죠. 그럼 나머지 시간은 계속 돌아갑니다. 24시간 3교대로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수많은 배관과 케이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색깔별로 구분돼 있었고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를 예방하는 게 우선입니다. 모든 장비에 센서가 달려 있고 AI가 실시간으로 이상 신호를 감지하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응합니다. 그래도 만약 사고가 나면 비상대응팀이 5분 내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하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사 라인이었죠. 여기서는 생산된 칩들을 하나하나 검사합니다. 사람이 합니까? 아니요, 광학 장비와 AI가 합니다. 사람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불량까지 찾아내죠. 화면에 칩 이미지가 떴습니다.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빼곡히 박힌 미세한 회로였어요. 불량이 발견되면 자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되죠. 어느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역추적해서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 데이터는 어디에 씁니까? 다음 공정 개선에 쓰입니다. 계속 피드백하고 계속 개선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는구나. 완벽. 그게 제가 느낀 첫 번째 인상이었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커피와 다과가 준비돼 있었어요. 저는 김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십 년이요. 처음엔 다 수작업이었죠. 하나하나 배우고 실패하고 개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패요? 네. 많이 실패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 기술은 일본에 한참 뒤처져 있었어요. 불량률도 높았고 수율도 낮았죠. 그럼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연구했고 회사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도 지원했죠. 김민준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선배 엔지니어 중에 이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낸 겁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한다. 믿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는 일이 나라의 미래를 만든다는 확신. 그게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하지만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뭐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자원도 없고 역사도 짧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답은 간단합니다. 우린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네. 자원이 없으니 기술로 해야 했고, 영토가 좁으니 효율을 극대화해야 했고, 분단 국가니까 더 강해져야 했죠.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존.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차는 서울로 향했고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고속도로 옆 공단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완벽을 추구한다. 아니, 완벽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런 문장을 추가했죠. 하지만 나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완벽주의가 어떻게 문화가 됐는지, 신뢰가 어떻게 경제가 됐는지.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 몇 통을 확인하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고 했죠.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낡은 강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40년간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 노트였죠. 국가는 조건의 함수다. 자원이 국력을 결정한다. 지정학적 위치가 운명을 정한다.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예외가 아니다. 이론이 틀렸다. 펜을 내려놓고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4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내일은 또 무엇을 깨닫게 될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난 아직 이 나라의 표면만 봤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일정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일 방문할 곳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포스코 제철소, 그 다음엔 조선소. 저는 각 일정 옆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어디서 왔나?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약속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죠.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봐야 한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죠. 28분의 공항. 명령 없는 질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공장. 100만 개 중 한 자릿수 불량률. 그리고 김민준 엔지니어의 말. 우리가 만드는 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을 산업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완벽주의가 어떻게 문화가 됐는지, 신뢰가 어떻게 시스템이 됐는지, 약속이 어떻게 국력이 됐는지, 그 모든 답을 저는 현장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저는 어젯밤 쓴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대한민국은 예외가 아니다. 이론이 틀렸다.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나는 뭔가를 보고 있다. 분명히. 기차는 정확히 정시에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1분의 오차도 없이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생산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5,600대가 생산된다고 하더군요. 공장 정문에서 안내를 맡은 분은 이경호 부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현장을 20년 넘게 지켜온 베테랑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프레스부터 최종 검사까지 전 공정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어요. 축구장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공간에 수백 개의 로봇팔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쇳소리가 울렸어요. 프레스 기계가 철판을 찍어내는 소리였죠. 한 번 찍을 때마다 완벽한 차체 부품이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게 프레스 라인입니다. 한 대당 0.8초 간격으로 찍어냅니다. 0.8초요? 네.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밀도가 더 중요합니다. 오차 범위는 0.1mm 이내여야 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0.1mm. 머리카락 굵기만큼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만약 그 범위를 벗어나면 불량입니다. 폐기하죠. 우리는 용접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로봇 팔들이 불꽃을 튀기며 차체를 용접하고 있었어요. 여기는 용접 정확도가 생명입니다. 한 대당 4,000개 이상의 용접점이 있는데 하나라도 기준 미달이면 통과 못합니다. 4,000개요? 전부 검사합니까? 네. 자동 센서와 육안 검사를 병행합니다. 저는 검사하는 직원을 봤어요. 헤드랜턴을 켜고 차체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석을 감정하듯 세심하게요. 저분은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15년 됐습니다. 베테랑이죠. 저 사람 눈을 못 속입니다. 다음은 도장 라인이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방에서 로봇팔이 차체에 페인트를 뿌리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균일하게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요. 도장 불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경호 부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2% 미만입니다. 2%면 상당히 낮은 거 아닙니까? 낮긴 한데 저희 목표는 1% 미만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2%면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일 텐데 왜 만족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최종 검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완성된 차 한 대가 검사대 위에 올라가 있었고 서너 명의 검사원이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문 여닫는 소리를 듣고 내부를 들여다보고 계기판을 확인하고 심지어 냄새까지 맡았어요. 저건 뭡니까? 최종 품질 검사입니다. 모든 차가 거칩니다. 모든 차요? 하루에 5,600대를요? 네. 한 대도 빠짐없이요.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5,600대면 1분에 4대꼴이었어요. 그런데 저 정밀한 검사를 어떻게 다 하지? 24시간 3교대로 검사합니다. 그리고 불합격 차량은 다시 라인으로 보내 재작업합니다. 불합격률이 얼마나 됩니까? 약 3%입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3%요? 그럼 하루에 약 170대가 불합격이란 얘기입니까? 네. 그걸 전부 재작업합니까? 당연하죠.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비효율이었습니다. 97%가 합격인데 왜 그 3%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쓰는 거죠? 부장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97% 합격률이면 업계 최상위 아닙니까? 왜 저 3%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이경호 부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교수님, 저 3%가 고객한테 가면 그게 100%가 됩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량차를 산 고객은 현대차 전체를 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SNS에 올리고 주변에 얘기하고 다시는 안 삽니다. 그러면 그 고객의 가족, 친구, 지인까지 다 잃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97%가 아니라 100%를 추구합니다. 한 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저는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1970년대부터입니다. 처음엔 수출 물량도 적었고 품질도 낮았죠. 중동에 차를 수출했는데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클레임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요. 회사가 결정했죠. 품질이 안 되면 수출을 멈추겠다고요. 그리고 전 직원이 품질 개선에 매달렸습니다. 이경호 부장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듯 눈을 감았어요. 제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정말 지옥이었대요. 밤새 결함을 찾고 주말도 없이 개선안을 만들고 불량 하나에 팀 전체가 책임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왜 계속했습니까?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우리 차가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회사도 끝이고 우리 일자리도 끝입니다. 그래서 해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배터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오창 공장이었죠.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터리 셀 생산 라인에서 불량률이 0.01%라고 했어요. 10,000개 중 1개. 이미 완벽에 가까운데 더 개선할 게 있습니까? 안내해주던 연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목표는 0.001%입니다. 10만 개 중 1개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배터리는 사람 생명과 직결됩니다. 폭발 사고 한 번이면 회사 신뢰가 무너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준은 오늘의 이익이 아니었어요. 내일의 신뢰였습니다. 당장 97%도 충분하지만 100%를 추구하는 이유. 당장 0.01%도 낮지만 0.001%를 목표로 하는 이유. 그건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계산한다. 그게 이 나라의 경쟁력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산업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제도로 향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중 하나라고 했죠. 바다 앞에 펼쳐진 거대한 도크. 그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선박들. 크레인이 거대한 블록을 들어 올리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분은 박성우 상무라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 조선업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교수님, 저기 보이는 배가 LNG 운반선입니다. 길이 290m, 용량 17만 세제곱미터짜리죠. 어마어마하군요. 저 배 한 척 만드는데 약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시에 10척 이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10척을요? 동시에요? 네. 각기 다른 선주, 다른 사양, 다른 납기를 맞춰가면서요. 우리는 설계실로 갔습니다.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컴퓨터 앞에 앉아 3D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선박은 블록 단위로 만듭니다. 수백 개의 블록을 조립해서 배 한 척이 되는 거죠. 그 모든 블록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오차는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수백 미터짜리 배인데 오차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정밀함과 경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납기 준수죠. 박성우 상무는 저를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대한 블록 하나가 크레인에 매달려 움직이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작업자가 그 아래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정확한 위치로 블록을 유도했습니다. 저 블록 하나가 수백 톤입니다. 저걸 정확히 맞춰야 다음 공정이 진행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전체 일정이 밀리죠. 그럼 만약 납기를 못 맞추면요? 박성우 상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교수님, 조선업에서 납기를 못 맞추면 끝입니다. 선주는 다시는 우리한테 안 맡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업계 전체에 퍼지죠. 그렇게 엄격합니까? 네. 선박은 수천억 원짜리 계약입니다. 선주 입장에선 배가 제때 나와야 사업이 돌아갑니다. 늦으면 그쪽도 손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조선소는 납기를 잘 지킵니까? 저희는 99% 이상 지킵니다. 99%요? 네. 태풍이나 파업 같은 불가항력 빼고는 거의 다 맞춥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 조선소들은 납기를 평균 6개월에서 1년씩 늦추는 게 업계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99%를 지킨다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계획과 실행입니다. 처음부터 정밀하게 계획하고 매일매일 점검하고 문제 생기면 즉시 대응합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밤샘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박성우 상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 1990년대 초반 얘기를 해드리죠. 그때 저희가 유럽 선주한테 배를 처음 수주받았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희 같은 후진국이 제대로 만들 수 있겠냐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희는 분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요. 납기 하루 늦으면 위약금 2배 내겠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맞췄습니다. 하루도 안 늦고요. 그래서요. 그 선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열척을 주문했죠. 그리고 주변에 소문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약속을 지킨다고요. 박성우 상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게 우리 신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단 한 번도 납기를 함부로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곧 생존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 후배들한테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납기는 목숨이다. 약속은 회사의 미래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다음은 없다고요. 저는 조선소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신뢰를 비용으로 계산해온 제 학문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저는 평생 국제관계를 연구하며 신뢰를 게임 이론으로 설명해왔어요. 신뢰는 계산 가능한 변수이고 배신의 비용과 협력의 이익을 비교해서 결정된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한국에서 본 신뢰는 달랐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손익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아니다.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 포스코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숙소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산업 현장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97%가 아닌 100%를 추구하는 완벽주의. 하루도 못 늦추는 납기 준수. 한 대의 분량도 용납하지 않는 기준. 이 모든 게 단순한 효율이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 안 되는 건 이 정신이 공장 밖에서도 똑같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울 상암동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이었죠. 제작사 대표를 통해 현장 참관 허가를 받았고 조용히 구석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트장은 한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배우 2명이 대사를 주고받고 있었죠. 컷.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다시 갑니다. 감정선이 약해요. 좀 더 절박하게. 배우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같은 장면을 다시 찍었습니다. 컷. 한 번 더요. 시선 처리가 어색해요. 또다시. 컷.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한 번 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벌써 7번째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도 짜증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배우들은 땀을 닦고 다시 자리로 갔고 스태프들은 조명과 카메라를 재조정했어요. 모두가 묵묵히 집중해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오케이. 이번 거 괜찮습니다. 15번 만에 오케이가 떨어졌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조연출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저렇게 많이 찍습니까? 네. 감독님이 만족할 때까지 찍습니다. 어떨 땐 30번도 넘게 찍어요. 배우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다들 이해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K-팝 기획사 연습실을 방문했습니다. 한 아이돌 그룹이 컴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7명의 멤버가 거울 앞에서 춤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고 멤버들이 춤을 췄어요. 칼군무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7명이 완벽하게 맞췄죠. 스톱. 안무가가 손뼉을 쳤습니다. 3번 동작, 팔각도가 안 맞아요. 다시 갑니다. 음악이 다시 시작됐고 멤버들은 다시 춤을 췄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같은 안무를 수십 번 반복하는 멤버들. 땀으로 흠뻑 젖은 옷. 거친 숨소리.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저는 멤버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근데 이게 저희 일이에요. 매일 이렇게 연습합니까? 네. 하루 최소 8시간은 합니다. 컴백 전엔 12시간 넘게도 하고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 멤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팬들이 기다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무대에서 실수하면 팬들이 실망하잖아요. 그게 싫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합의된 기준이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완벽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10번, 20번, 30번 반복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었던 거죠. 저는 기획사 대표와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죠. 처음 아이돌 시스템을 만들 때 일본 모델을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어떻게요? 일본은 친근함을 팔았다면 저희는 완성도를 팔았습니다. 노래, 춤, 비주얼, 퍼포먼스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을 만들어야 세계 시장에서 통한다고 판단했죠. 그게 먹혔습니까? 네. 200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빌보드 차트에도 오르고 그래미 무대에도 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맞습니다. 연습생 1명 키우는데 억 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데뷔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요. 그럼 왜 합니까? 대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내수 시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해야 해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느 정도 잘하는 수준으론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잘해야 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한국의 완벽주의는 선택이 아니었던 겁니다. 생존 전략이었어요. 작은 시장, 적은 인구, 치열한 경쟁.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잘해야 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홍대 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 뮤지션들이 보였어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냈죠. 저는 한 공연을 멈춰 서서 봤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사람들이 모자에 돈을 넣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연습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10년쯤 했어요. 10년이요? 네.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매일 2~3시간씩은 연습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청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꿈이 있어서요. 언젠간 큰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보였어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온 국민이 완성도를 훈련받고 있구나. 공장에서도 방송국에서도 연습실에서도 심지어 거리에서도 모두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었어요. 국가 단위의 완성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완벽주의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의 합의다. 그리고 그 합의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한국을 이해했다고 착각한 순간 저는 또 틀렸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한국은행 자료실에 있었어요. IMF 외환위기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였죠. 1997년 한국은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죠. 저는 그 시기에 신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환율 2,000원 돌파 대기업 줄도산. 암울한 헤드라인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1998년 초 기사들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전국 확산 시민 350만 명 참여, 227톤 모아 나라를 살리자 거리로 나선 국민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주부들이 결혼 반지를 내놨고 노인들이 평생 모은 금부치를 꺼냈으며 아이들까지 돌반지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저는 사진 자료를 봤습니다. 긴 줄을 서서 금을 내는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내놓는 할머니, 손자와 함께 온 할아버지.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 저는 40년간 수많은 경제 위기를 연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리스, 태국, 러시아. 많은 나라가 위기를 겪었죠. 하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를 살리려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금 모으기 운동, 정부가 강제한 겁니까? 아니요. 자발적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캠페인을 시작했고 국민들이 호응한 거죠. 자발적으로요? 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이 나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반지는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지만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IMF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던 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노학자셨어요. 교수님, 금 모으기 운동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자발적이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놀랐죠. 국민들이 먼저 움직였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노학자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았습니다. 잃을 게요? 네.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50년이 걸렸어요. 그 5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굶주리고 일하고 참고 견디며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그걸 무너뜨릴 순 없었죠. 노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움직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그 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외채 상환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년 만에 IMF를 졸업했죠. 다른 나라들은 10년도 넘게 걸렸는데 말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애국심이었습니까? 노학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국심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 그게 금 모으기 운동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자료실을 나와 저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물이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본 완벽주의도, 조선소에서 본 납기 준수도, 연습실에서 본 집요함도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였어요. 우리는 함께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 함께 더 가야 한다. 그게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 있었습니다. 연극을 보러 온 거였죠. 서편제라는 작품이었어요. 무대 위에서 배우가 판소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목소리가 극장을 가득 채웠어요. 구슬프고 애절하고 그러면서도 강렬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슬픔이었지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는 한국인 관객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래는 뭡니까? 판소리입니다. 우리 전통 음악이죠. 왜 저렇게 슬픕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또 아름답잖아요. 그게 한입니다. 한이요? 네. 풀리지 않는 슬픔, 억눌린 감정,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 모든 걸 한이라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강남의 한 노래방 거리를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밤 11시쯤이었는데 노래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웃고 있었어요. 어깨 동무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몇 시간 전까지 회사에서 일했겠지.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근데 지금은 저렇게 웃고 있네. 그게 흥이구나. 절망 속에서도 웃고 노래하는 힘.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발견했어요. 한국인은 한과 흥을 동시에 가진 민족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한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한이 사람들을 앞으로 밀었고 흥이 사람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슬픔이 노력을 만들었고 기쁨이 회복을 만들었죠. 이 두 감정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순환하는 구조. 그게 한국 사회의 회복 엔진이었던 겁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인은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도 안다.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품고 살아간다. 이게 이 나라의 회복력이다. 그리고 아래 이런 문장을 추가했어요. 나는 평생 분노와 희망을 별개의 감정으로 가르쳐왔다. 한국은 그 둘을 동시에 안고 가는 나라였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는 남산 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빌딩 숲, 한강, 다리들, 그리고 멀리 북한산까지.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저는 이 나라를 연구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국가를 만드는 것 21세기의 새로운 정해.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40년간 국가를 자원, 영토, 인구, 지정학적 위치로 정의해왔다. 그것이 학문의 정설이었고 나 역시 그렇게 가르쳤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보며 깨달았다. 국가를 만드는 건 조건이 아니다. 사람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다. 하지만 서로를 믿었다. 한국은 영토가 좁았다.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인구가 적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 그 신뢰가 공장에서 99% 불량률을 만들었고
그 신뢰가 조선소에서 납기를 지키게 했으며 그 신뢰가 위기의 순간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 이것이 내가 배운 것이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다음 시대의 표준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40년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틀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다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살아오며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저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